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다양한 지식을 충전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경록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 미래셋 자산용 고문으로 있고 이전에 미래셋 은퇴연구소장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채권 쪽하고 자산운용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좀 더해서 생애자산 설계에 대해서 요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 집필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정말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요. 혹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네,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것들이 히트를 쳐서 쓰게 되기도 했고요. 이제 60년대생들이 한 860만 명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요. 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63세부터 54세까지 이릅니다. 이 숫자들이 지금부터 은퇴 대열에 막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퇴 쓰나미 그 선두에 서는 것이 60년대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860만 명 은퇴 쓰나미에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목적 때문에 좀 쓰게 되었습니다. 860만 명이면 진짜 많네요. 이 분들이 근데 자금력도 상당히 있으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영향도 그냥 쭉쭉 따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5분위로 나눠보면요. 5분위가 이제 가장 자산이 많은 층이거든요. 20%로 보면은 총자산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 20%가 4분위라고 그러고, 그 다음 20%를 3분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분위가 딱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 3분위의 자산이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하고 3분위하고 한 5배 정도 차이 나고요. 이 3억이라는 숫자도 주택자산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자산을 제외하면은 이 중간 3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금융자산이 이제 별로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이제 국민연금을 자산화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자산화해서 넣으면은 이게 이제 수억 원이 훨씬 껑충 뛸 텐데요. 일단 국민연금을 제외한 정도로는 이제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년대생들을 이해를 해야 저희가 앞으로 미래의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년대생, 제가 막연하게 떠올리면 저희 부모님 세대라서요. 다들 엄청나게 가난하게 태어나셔가지고 힘들었던 그 과거를 다 이겨내시고 이제 엄청난 한국의 성장과 함께 많이 부를 이루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보는데요. 60년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도 성장 시기를 젊을 때 겪었고 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직할 때가 한 32,000달러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시기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결국 아프리카에 살다가 서구 유럽에 가서 퇴직을 하는 이런 격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나 변화가 얼마나 다채롭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태어난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끝이 나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에 직장을 다니고 선진국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양한 경험을 다 해봤고 어디에 갖다 놔도 자신은 있다. 내가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 뭐 그런 삶을 지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이 60년대생들이 80년대 주로 20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을 때가 그 나라에서 혁명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니지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오렌지 혁명을 보면은 중동 국가나 북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다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6.29 선언이니 민주화 항쟁 이런 것들이 된 80년대 중후반이 이제 60년대생들이 20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라는 것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때 가장 숫자가 많을 때라서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생은 또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조금 이해하시기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지만은 그때는 86년에 이제 삼저호황이라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때부터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우가 세계 경영을 한다 뭐 이런 때가 된 것들이 사실은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사람들을 엄청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기 너무 쉬웠던 거죠. 그리고 또 다 일자리도 좋은 데고 예를 들어 뭐 삼성, 대우 그런 곳에서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뽑았으니까요. 50년대 초반생이나 중반 이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안 많았습니다. 무슨 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면서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년대생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고도 성장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 산업에서 IT 산업으로 크게 변화하면서 이런 흐름을 이제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게임에서 이제 패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흐름을 진짜로 잘 탄 사람들, 주식 가격 300일 때 주식을 샀다가 2,500일 때 팔은 사람, 그다음 부동산 가격 쌀 때 판 사람들, 그다음 나와서 IT 쪽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막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모은 것이죠. 그래서 양극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한꺼번에 다 겪은 세대다. 그다음 두 번째가 민주화 세대이자 고도 성장 시기를 겪은 세대이다. 세 번째 이제 특징이 세대 전체적으로 부도 많지만은 그 내에서의 부의 양극화도 심한 세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을 하나의 앵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안을 뜯어보셔야 다양한 이제 특징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40년 뒤에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도 있는 사람들도 꽤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도 꽤 되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근데 말씀해 주신 것들을 봐도 진짜 다이나믹했네요. 온갖 사건 사고와 영광과 그런 게 모든 게 다 녹아 있네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고도 성장 시기였고요. 일단 뭐 79달러하고 32,000달러만 보더라도 다이내믹한 거죠. 그런 국가가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세대이겠죠. 제가 보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퇴직을 한 세대는 아마 없고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세대예요. 저도 전설로 들었습니다. 그때 취업할 때가 되면 기업들에서 와가지고 서류를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준다고. 적으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학교에 이제 와서 입사 지원서 이제 다 갖다 주고 가면은 보통 한 6, 7군데는 이제 합격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 이럴 때인데요. 사람을 워낙 많이 뽑을 때였습니다. 대우에 있었으니까 뭐 전설을 알고 계셨겠죠. 저도 근데 거의 전설로만 듣다 보니까요. 거기를 겪은 분들을 만날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 이제 60년대생 분들이었죠. 그때의 영광을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당시에 회사의 한 곳에 합격하게 되면 다른 데 합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연수를 바로 보내줘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합격하자마자 그대로 몇 달을 보내가지고 취업 시즌을 여행에서 쉬면서 보낼 수 있게 보내버렸다고 할 정도로 전설처럼 들었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아까 이제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꽤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도 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시기는 다 겪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삶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면은 퇴직을 하고 나서는 노후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연금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 시스템이 준비가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퇴직연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중에 개인연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약할 때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다 거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 사람들은 아주 노후 준비가 잘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안 돼 있는 이유가요. 결국 저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이 그런 연금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금 시스템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추지 못했다는 거는요. 그때 이렇게 정도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필요해질 때가 되니 갑자기 너무 쏟아지고 있어서 이거 약간 시간차가 지금 존재하는 거. 그렇죠. 사람이 두 가지 인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데니엘 카너만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움직임, 그게 시스템 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작동해서 움직이는 것, 그게 이제 시스템 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뭐냐 하면은 4 하는 게 시스템 1입니다. 그리고 쾅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하는 게 시스템 1이고요. 시스템 2는 27 곱하기 18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계산해야 해요. 그 다음에 4%씩 16년이 지나면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가 되느냐. 연금이나 자산관리 영역은 시스템 2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30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능적인 것으로는 장기 30년에 걸친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본능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짧은 기간,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안전한 예금.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게, 제가 예금을 전혀 안 하다가 재작년에 예금 금리 5.5%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예금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야, 이게 예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은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본능은 30년짜리 적금 안 들죠.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요. 본능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자산 안 가지고 있을래요. 유동성이 더 좋죠.
당장. 그런데 자산관리나 연금관리야말로 정말 시스템2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30년 동안에 복리로 하면은 우와 돈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수익률 변동이 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수익률 변동이 확률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 수익을 더 많이 주게 되더라 하는 것. 그게 이성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연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아직 충실하게 준비가 안 되었고 개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2의 작동보다는 본능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퇴직연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의 비중이 10%이거든요. 젊은 사람도 다 들어있고 할 텐데요. 이건 본능입니다. 이성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본능으로 택하더라도 결과가 이성으로 택한 결과처럼 나오게 하자는 것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TDF나 디폴트 옵션은 그냥 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선택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안에 장치는 확 바꿔놔가지고 마치 이성이 선택했을 것 같은 결과를 이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죠. 미국도 얼마나 그게 잘 안 됐으면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타겟 데이트 펀드를 도입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더더욱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공적 연금 이외에는 좀 잘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30대, 40대 분들은 20대도 속하시겠고요. 절대적으로 생애 자산 관리와 연금 관리는 여러분들의 시스템 1이 아니라 뇌에서 시스템 2를 가동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와, 엄청 와닿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연금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항상 그 중에 소수만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본능에 따르는 게 더 강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본능을 이성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은 그것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을 그냥 하고 있으면은 이 보따리를 준다거든요. 근데 이 보따리에 딱 싸놓은 게 뭐냐면은 장기적인 상품, 자본 이런 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고 타겟 데이터 펀드고 그런 것이니까 내가 이성적인 면에서 약하다면은 이런 걸 그냥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미국은 이미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한 거죠. 왜 주식의 비중이 이렇게 낮을까? 미국의 디폴트 옵션은 펀드의 선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이 우리나라는 의무이지만요. 미국은 선택이거든요. 자기가 안 해도 됩니다. 그걸 가입하게 하려고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입하겠다는 걸 쓰지 않으면은 가입한 걸로 한 것입니다. 그게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초기에 가입률이 50%, 60% 정도밖에 안 되다가요. 디폴트 옵션 제도를 딱 도입하고 나니까 98% 이렇게 올라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고 싶고 한데 결과는 이성이 택한 것하고 같이 결과가 나오게 한 것이 그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업력이 짧다 보니까요. 이제 디폴트 옵션이 좀 도입되고 타겟 데이터 펀드도 도입되고 하는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애자산 관리는 30에서 50년인데요. 본능으로 이거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였군요. 저도 사실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하고 연금하고 관련시킨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이렇구나. 연금이야말로 정말 이성이 작동해서 그리고 자산 관리도 이성이 작동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대로 한다면은 자산 관리는 정말 하다가 다 망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 자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자기의 퇴직연금에 남아있는 돈이 뭐 그냥 수천만 원, 1억이 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 중간에 본능적으로는 목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찾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요즘 연금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출할 때 목돈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연금화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목돈을 주고 종신연금을 가입한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목돈을 주고 푼돈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본능이 생각하는 바이죠. 근데 이성이 생각하는 바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는구나. 그럼 나의 장수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것이네. 그럼 나 좀 더 편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성이라는 것인데요. 그 이성보다는 이제 본능이 앞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뭐 이런 것처럼요. 생애 자산 관리는 그게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송도 계속 앞으로 하시면서 이런 걸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본능으로 이걸 지금
지금을 하고 있는 것을 그게 아니다. 길게 보았을 때는 이성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이성의 솔루션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본능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순간순간이 약간은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 당연하죠. 그게 저항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저항을 이길 만큼 스스로 이성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명분을 강하게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자기 결박의 요소들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뽑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게 해당되는데요. 예, 마찬가지 우리가 예절이라는 것도 이성이 발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같아서는 주먹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욕을 해주고 싶은데 예절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누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자산 관리할 때도 똑같이 그런 게 이제 저항이 막 생깁니다. 불안하고 겁나죠. 주식 들었는데 내가 주가가 급락했을 때 들어간다. 얼마나 급락했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이제 겪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학습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저항이 덜해져서 괜찮아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나 이때부터 뭐 큰 돈으로 도박을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요. 투자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찍부터 조금씩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40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좀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저항감이 훨씬 덜해진다는 것이죠.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이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불육이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도리에 어긋나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체득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체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것이 이성으로 체화되려면은 그게 한 10년 이상씩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이제 자꾸 하면서 체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시작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40대 가서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많아지니까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관리는 사실은 50 전후부터예요. 이때부터 진검승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20대부터 차근차근 이런 부분을 습득을 해 놓으셨으면은 이때 비로소 이제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큰 돈을 내가 받게 되었다. 이러면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예금으로 집어넣든지 내가 잘 못하면서 투자를 했다. 남의 말 듣고 했다가 망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를 좀 일찍부터 이렇게 잘 배워 놓든지 아니면은 좋은 안내자를 두고 자산 관리를 어느 기간 동안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이 60년대생 분들의 노후 준비는 상황이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위에 속하는 분들,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도 국가의 스포트를 좀 받았고 앞으로도 스포트를 받을 것이고 또 지출 자체를 워낙 줄여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 가실 거고요. 이제 제일 엣지 선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소위 말해 사발이라고 그러죠. 사발에 공이 있는 거는 안정되잖아요. 근데 말안장 위에 이렇게 사발을 엎어놓은데 공을 얹어놓으면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조금만 툭 치면 옆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3분위와 4분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자산 관리에서 참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낙차가 충격이 큽니다. 우리가 이 높이의 차이를 낙차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충격이 커져.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지내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안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떨어지기 쉬운 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 뭐 한번 잘못 걸리면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요양비로 요양사한테 한 달에 한 3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3년만 지속되었다 하더라도요. 돈이 1억 넘어 나갑니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격에 닥쳤을 때 혹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해서 한 파생 상품 DLS라고 있었잖아요. 그 DLS에 보면은 이 고령자들이 많이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2% 이 정도라는데 4%를 준다고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여기에 이제 왕창 돈을 넣은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이제 돈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으로 쭉 돈이 나가버리고 하면 이 돈을 10억, 20억 가진 사람들은 이게 천천히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익도 있으니까. 근데 돈을 1억, 2억 되는 데서는 수익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억에서 10% 해봐야 1,000만 원이고요. 5% 하면 500만 원입니다.
근데 한 2, 3억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인출하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는 중산층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이 없어졌을 때는 자칫 잘못 관리하면은 빈곤층으로 이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3분위, 4분위. 예.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자산 관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생애 노후 설계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좀 뒤늦게 그 위기의식을 딱 느꼈을 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1억 자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갑갑할 때는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 스타팅 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챙겨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금융자산은 예를 들어 전체 자산에서 한 80 정도가 주택자산이나 부동산이라 하면요. 나머지 20 정도가 금융자산일 겁니다. 극히 작은 거죠. 그 중에서도 전세 보전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만한 게 저 중간 계층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입니다. 돈을 버는 인적 자산인 거죠. 인적 자산의 가치를 좀 높여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돈이 1억이 있다면은 1,0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9천만 원은 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많은 자산 비중이 주택자산이니까 이 주택자산을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주택연금은 60세부터 받기엔 너무 빠르니까요. 한 70세 정도부터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플랜이 짜지죠. 70세부터 주택연금, 한 65세부터 국민연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간을 사실은 자기가 가진 개인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처럼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생긴 근로소득 가지고요. 이 부분을 충당해서 그렇게 아마 이어가시면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실질적인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노후자금을 모으지 못했다면 그래도 어쨌든 목돈이라는 것이 퇴직금 형태나 이런 걸로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 중에 이것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 가장 젊고 에너지가 있을 때 그 돈의 일부를 떼가지고 뭐 자격증을 따거나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리고 나머지 돈은 계속 운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정말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때 즈음에는 국민연금이 나와서 좀 커버를 해주고 좀 더 지났을 때는 이제 주택연금과 가지고 있던 사적 연금들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채워가는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마 초기에 사적연금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용으로 아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세 이후는 주택연금에다 국민연금이 더해지잖아요. 계속 국민연금은 넣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만 가지고도 최소 생활비는 보통 넘습니다. 경기도 근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은 적정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주택연금이 언제 내가 받기 시작할 것인지 이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많이 준비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노후 자산이 작잖아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양이 좀 괜찮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저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좀 긍정적인 면에서요.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국민연금이 그래도 깔아주는 게 생각보다 좀 탄탄해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얹으면 제가 보면서 진짜 극심한 빈곤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지금 70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보고 우리가 국민연금 저것밖에 안 된다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70대인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직장 한참 다니고 있을 때 국민연금이 시작된 겁니다. 몇 년 못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특히 80대 이런 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58년생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국민연금이 이제 시작되었을 거고요. 60년생이야말로 아마 거의 직장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말 그대로 직장 끝날 때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한 것이죠. 그래서 납입 연수나 가입 금액이 그 전 세대보다는 이제 훨씬 많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구 사회에 비해서 그래도 금액이 조금 적은 이유는 직장 근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요. 보통 길어야 한 30년, 33년. 이 정도 짧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납입 금액도 최상위에 있고 한 33년 이런 정도 납입했으면 거의 180에서 2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녔다 하면은 36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던데요. 자기가 이런저런 일로 집도 처분하고 다 이제 부채도 갚아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언제 자산은 제로가 되었다. 순자산 빵 이렇게 됐는데 자기 부인하고 받는 국민연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360 되더라. 이걸로 먹고 사는 거는 되겠구나. 이런 걸 올려놓았더라고요. 네. 바로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60년대생들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세대를 보고 자꾸 그러실 필요 없고요. 올해 퇴직한 사람의 국민연금을 평균 얼마 받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평균 금액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거 보면은 앞으로 나도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중에서도 이게 정규직을 가고 이렇게 꾸준하게 넣은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으면서 잘 납입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이렇게 있으면서 군데군데 펑펑펑 펑크가 나가지고 납입 기간이 짧은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안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도 자산 관리할 때 꼭 중요한 것이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것. 이게 뭐 기금의 고갈 이런 걱정은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생활에 가장 최소 생활비를 마련해 주게끔 해놓은 것이 공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노후 파산, 노후 빈곤 뭐 이런 쪽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경우에 주로 빠지게 되냐면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월세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꽤 만만찮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 후생연금이라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 돌본다고 후생연금을 납입을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후생연금을 거의 못 받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탄탄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와닿는 게요. 국민연금 이런 게 제도를 너무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파고 들어가서 나에게 해당되는 국민연금이라는 걸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일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제대로 국민연금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은 오래 쉬지 않고 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끊겨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인데 그 비었던 기간들을 채워 넣었더니요. 그 뒤에 결과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그 일시금으로 끝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별 쓸모없는 돈이었던 반면에 이거를 완성을 했을 때 연금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둬가지고 진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국민연금 같은 거를 보면서 만약에 좀 젊으신 분들이 보더라도요. 잘 보고 들은 다음에 부모님 거 챙겨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든지 찾아가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만들어주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어찌 보면 자녀분들께서 많이 익혀가지고 챙겨줘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게 경력 단절 여추 납입이지 않습니까? 한 7, 8년도 됐을 겁니다. 저하고 같은 나이신데 국민연금에 경력 단절돼 가지고 뻥뻥 비어 있는 것을 그때 한꺼번에 추가 납입하고 연금을 받게 되신 거예요. 두 명이서 받게 되잖아요. 180 곱하기 2 하면 360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하는 이런 걱정. 국민연금은 어차피 의무가입입니다. 걱정해봐야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 펑펑 비인 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정도 차이인데요. 그런 것은 이제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이 20년 이상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퀄리티의 소득은 민간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주고 물가에 연동해서 금액을 높여주고 이게 이제 제일 파워풀한 거죠. 그게 20-30년만 지나더라도 연금액이 거의 뭐 확 뛰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신용도는 이제 국가의 신용도를 가지죠.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 저는 이걸 무위험 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듯이요. 무위험 소득이라 이름 붙이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미리 지금부터 예측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안 해놓으면요. 그래서 해놨다가 이것만은 조금 충실히 갖춰놓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 받으시니까 훨씬 그 풍족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은 직장을 다 다니니까요. 맞벌이 하면은 연금액이 좀 줄더라도 전체 곱하기 1을 하면은 그래도 많아집니다. 각자 사적 연금하고 각자 공적 연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서구 사람들이 노후 준비 되듯이 그렇게 노후 준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는 이렇게 은퇴할 때 그렇게 많은 자금이 준비되지 못한 케이스를 우리가 계속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국민연금을 이제 잘 메꿔 가는 거를 우리 고민을 했었다면요. 또 60년대생 중에서 이번에는 자산을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모으신 상태에서요. 은퇴를 이제 마주하게 됐을 때요. 인출 전략 같은 것들 흔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뭔가 이거를 글로서 공부는 해봤는데요. 아직 제가 막상 그 세대가 아니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래야지 좀 와닿을 텐데요.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인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축적하고 인출하고 크게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축적은 쉽습니다. 사실은요. 축적은 자산 배분의 영역이고요. 주식을 몇 퍼센트 하느냐, 뭐 그 정도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차하면은 ETF나 인덱스 넣으면 되는 것이고 펀드 넣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출은 축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의 소득을 안정되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뭐 잘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요. 내가 은퇴해서 자산이 많을 때 수익률이 아주 좋았다가 그 다음에 후반에 수익률이 박살나는 거하고 전반에 박살나고 후반에 수익률이 좋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금액이 클 때 초반에 수익률이 좋으면은 게임 끝났습니다. 수익률이 뭐 연 20%씩 한 몇 년 갔다 이 사람은 노후 그걸로 끝나요. 주식 한 30-40%만 넣어놓으면요. 근데 자기가 나오자마자 20% 빠지고 30% 빠져버렸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 이후 계속 고생입니다. 이런 것도 리스크인 거죠. 운이네요. 완전. 그렇죠. 근데 내가 퇴직하는 해를 주식시장하고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정말로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출이라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퇴하는 것도 withdrawal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인출도 withdraw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격 작전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수 작전이 진짜 어렵습니다. 병사들을 온전하게 뒤로 다 빼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공격을 할 때야 상대방도 많이 공격을 못 하죠. 그런데 철수하는 거는 뒤에서 마구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철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철수할 때 포나 공군기가 이렇게 음호를 해주면서 철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에 이제 우리가 자산을 인출하는 것도 일종의 내가 철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훨씬 복잡해요. 철수라는 인출을 하면서도 투자라는 공격을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적절히 섞이면서 이제 인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축적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식을 몇 %할 것인가. 하기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거 하나 의사결정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도 별거 없어요. 시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입니다. 그 안에 나머지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고요. 개인이 선택할 것은 주식의 비중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고 다른 건 없는데요. 인출할 때는 모든 걸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의 돈을 인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적할 때는 내가 주식을 몇 % 할 거고 펀드를 뭘 선택할 것인가 이 정도만 택하면 되는데요. 인출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요즘 보면 월 배분형 펀드, 구조화된 월 배당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투자 계좌에서 만든 일종의 인출 상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인출 상품이 보험사가 취급하는 종신연금입니다. 근데 이건 죽을 때까지 주는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확정적인 금액을 주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변하면은 자기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배당주 이런 것들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최소 수익금 보장 펀드 같은 경우 이제 보험사에서 만드는 펀드이죠. 구조화된 상품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상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데는 가솔린으로 다니고 어떤 데는 전기차로 다니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신연금의 기능을 장착을 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자
생활자산의 이제 기능을 장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과 투자를 합한 이 상품하고 종신연금 상품하고 오롯이 이제 투자에 관련된 상품, 이 상품들을 내가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인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아직은 이야기가 진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데서는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만큼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배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인출할 때는 상품의 배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종신연금을 얼마 할 것인지, 월 배분형을 얼마 할 것인지, 하이브리드 상품을 얼마 할 것인지. 저도요. 관련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그동안 이만큼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잘 세팅을 해서 이걸 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고요. 이게 또 수요가 참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 원금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작더라도 수익금만으로 나는 쓰고 싶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모아놓은 목돈이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 뒤에 완전히 소진이 돼도 된다. 하지만 10년 동안 이걸 다 쓰면서 되게 풍족하게 다 쓰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다도 전략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인출 전략에서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게 그 두 목표입니다. 내가 유산을 남길 것인지 유산을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 진짜요? 이미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남기는 경우에는 종신연금을 안 택해요. 왜냐하면 남겨야 되기 때문에 투자 계좌를 갖습니다. 종신연금 죽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끝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아까처럼 내가 원금은 놔두고 수익금만 내가 인출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출할 때 모두 종신연금을 의무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일단 크게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갈래입니다. 당신은 유산을 남기고 싶냐? 얼마 정도 남기고 싶냐? 그 다음에 난 유산 없어도 된다. 그냥 내가 다 쓰고 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성과 본능의 영역인데 본능은 원금을 훼손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꽤 공적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고위 관료 이런 분들도요. 공적연금이 들어오더라도 월급이 안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한 달 만 원 정도의 월회비로 가지고도 모임의 참가와 불참을 결정할 정도로 심적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산에서 뺐으면 되는데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럼 이런 심리라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모여 있는 거는 진짜 막 5억인데 한 500만 원 빼쓰는 게 수치로 보면 거의 영향 안 주는데 그 행위 자체를 줄어드는 걸 못 견디는 심적 타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컨섬션 퍼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합리적인데 그럼 합리적이라면은 퇴직할 때도 알고 있을 텐데 왜 퇴직하고 나서 소비를 확 줄여버릴까입니다. 합리적이라면 이미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안 줄여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확 줄여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정도까지 다 줄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은 퇴직해보면 안다. 월급 계좌에 돈이 딱 끊기는 걸 보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확 달라지죠. 아무리 이성을 발동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호텔도 스위트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요. 지출 금액이 60대, 70대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다가 80대 가서 또 지출을 많이 해요.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계산해 보는 건요. 너무 많이 남았다. 그렇죠. 살날보다 많이 남았다. 와, 되게 재밌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도 스위트룸이 80대인 분들이 꽤 오고 그럽니다. 그때 그런 약간 보복심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쇼핑 안 하고 열심히 뭔가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거나 잘하면 되게 뿌듯하면서도요. 한 번 갑자기 뭔가 팍 터지면 소비를 또 확 해버리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종신연금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고요. 또 아까 이제 이성의 발동이라고 인출 때도 이성을 발동시켜야 한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본능은 원금을 훼손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축적된 자산에서 원금을 훼손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요. 자기는 이만큼 축적해놨다가 이제 남은 기간 근로소득이 없을 때 쓰려고 축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쓰지 않고 자린고비처럼 계속 놔두면서 궁핍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생활 패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래도 60대, 70대 이때 돈 쓰는 거하고 80대, 90대 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돈을 써야 됩니다. 그때 더 오히려 더 쓰면서 즐겨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쓰면은 그렇긴 하지만은 너무 안 쓰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자산 관리야말로 정말 많은 우리의 활동 중에서도 이성과 본능 간의 충돌이 있지만요. 특히 긴 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생애자산 관리는요. 이 이성의 시스템 툴을 계속 발동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왜 해야 되느냐를 하려면은 복리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보는 수익률이 아니라요. 내가 꾸준히 3%로 20년, 30년을 넣었을 때하고
7%로 30년을 넣었을 때 금액 차이를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 방금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산을 축적하면서 모아가는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투자를 이제 다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변동성은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 잔고가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나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는 반대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꺼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 키워왔는데 얘가 줄어드는 걸 봐야 되는 그 심리가. 아마 지금 60세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 120살까지 살지 모른다 이런 생각하고 준비할지 모릅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아버지 칠순잔치를 하고 왔거든요. 그 잔치 장소에서요,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삼촌분들도 그동안 모았던 자산, 그거를 현금으로 계좌에 계속 꾹 쥐고 계신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자녀분들, 사촌들이죠. 이제 즐길 때가 되었다. 은퇴했고 우리 다 20장 뭐 다 갖고 걱정할 게 없는데 왜 그 돈을 쓰지 않고 쥐고만 있고 옛날처럼 이렇게 아끼는 삶을 사시려고 하느냐. 자녀 입장에서는 좀 더 그냥 쓰시면서 두 분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딱 상황이 그대로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지과학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분들이 증서를 써주셔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자산을 다 쓰셨다, 그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보증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냥 말만으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게 본능이. 그런가요? 보증서 썼다고 해도 그 보증서가 효력을 발휘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다 관리를 하실 텐데요. 그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신연금이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준다고 계약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종신연금을 가지고 계속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종신연금화 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가장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확실하니까요, 이 소득이. 근데 자기가 투자 자산에 돈은 아무리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하게 가지고 있고 지출을 과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지출을 적게 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적인 또 삶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 쓰고 윤택하게 이렇게 살아야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하게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 수명이라면은 너는 한 90세, 95세까지 살 것 같은데 하는데 자기는 120살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본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종신연금인 것이죠. 본능적인 거군요. 결국 자녀분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 은퇴도 하셨고 충분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당사자이 느끼고 있는 그 장수에 대한 리스크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아팠을 때 내가 돈을 혹시 많이 쓸지도 모른다 하는 것. 정말로 이제 나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자기의 자산입니다. 이걸 막 써버리면 자기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인출이 훨씬 어렵습니다. 적립을 해가는 과정에서는요, 개인의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뒤는 이미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명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픈 것들, 그런 거는 아예 컨트롤 안 되니까 많이 갖고 있는 게 무조건 나은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본능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특히 또 축적할 때는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자기의 근로소득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커버할 수 있는데요. 인출할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돈을 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몇 번 수익률 나빠지고 돈 한 2, 3년 인출해버리고 하면 자산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출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인출 전략을 잘 짜주는 자산관리사나 그런 분들의 인기가 정말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나 솔루션도 지금 만들어서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기관들도 그렇고 그런 뚜렷한 솔루션을 준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막 겪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IRP나 이런 거 하는데도 그런 솔루션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증권사에서 하는 이 솔루션이 있다 써봐라 이러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많이 뒤쳐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윌리엄 샤프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그 전에 자기가 만든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먼저 그 길을 밟고 연구를 많이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때 즈음 되면 엄청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이미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은퇴 관련된 또 연금 관련된 이런 연구소들 또는 경제 연구소들, 그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 유인이 없잖아요. 이걸 해서 돈을 벌 유인이 있는 사람이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거는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해야죠. 증권사에 자기 IRP 고객들에게. 지금 하는 것은 기간 확정형, 금액 확정형 뭐 이런 걸로 하라는 거잖아요. 예금이면 모르겠는데 투자자산은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산을 하는 증권사에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돼요. 다음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60년대생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동산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자산을 만들어주는데 너무 큰 영향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처분해서 노후에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보통은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노후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은 이제 서구 사회하고 조금 다른 것은, 예를 들어 1.6이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자기가 거주하는 부동산, 0.6은 이제 기타 다른 부동산입니다. 집을 그래서 두세 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이제 과제가 뭐냐면은 노후에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월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더 불안해져요. 자기 집을 판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것은 거주 서비스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있는 집을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운영한다? 이건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목돈 받아가 운영하다가 운영 수익률은 차치하고 중간에 금융사기나 다른 사람한테 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서 쫓겨나야 됩니다. 노후에 불안정하시죠. 이거 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주변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사업 자금 한다고 집을 담보로, 이제 자녀는 그렇게 하죠.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담보로 좀 빌려달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 아들이 앞길을 가로막으십니까? 하면 어머니는 흔들려요. 어머니는 반드시 담보대출을 해주십니다. 근데 못 갚으면 누가 갚겠습니까? 집을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앉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노후에는 자기가 사는 집이 크든 작든 하나 있는 것이 생활에 너무나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이게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는 담보권을 절대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담보대출을 받으면은 안 갚으면은 담보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건 행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주거가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전 뭐 돈이 꽤 있는 분도 자기 부모님에게 주택을 사드리고요, 그걸 그냥 주택연금으로 받으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뭐 풍족하게 받으시죠.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금액도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한 채가 있고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을 꼭 활용하라고 하고 싶고요.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 노후의 빈곤이나 불안정성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두 개를 꼽으라면은 자기의 집, 그 다음에 공적연금, 이 둘만 갖춰줘도 괜찮아요. 집이 있고 작은 현금이라도 따박따박 나와주는 것. 예, 공적연금이 있고 건강하고 이 세 가지면은 노후에 걱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60년대생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걸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소비 대상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소비의 주축이 20대, 30대, 40대인데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소비의 상당한 축이 5070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 5070의 중심이 60년대생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어떤 기업에 있는 식품회사 기획실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니어들의 시장이 커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커지느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5070의 시대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 시대를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때 뒤흔들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60년대생을 중심으로 엄청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